때는 한겨울, 한방눈이 솜처럼 쏟아져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어느 왕국의 왕비가 흑단 나무로 만든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창밖의 새하얀 눈을 바라보다가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죠. 핏방울 3개가 하얀 눈 위로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왕비는 붉게 물든 눈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이 흑단나무처럼 검은 머릿결을 가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얼마 후 왕비는 소원대로 아름다운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눈처럼 희고 두뺨은 피처럼 붉었으며 머리카락은 흑단나무처럼 검고 윤이 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백설공주를 낳은 왕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왕은 곧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새 왕비는 무척 아름다웠지만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오만하고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마법의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같이 그 거울을 들여다보며 묻곤 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면 거울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비님, 이 세상에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날이 갈수록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7살이 되던 해, 공주는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났고 이제는 새 왕비보다도 더 아름다웠죠. 어느 날 왕비가 여느 때처럼 거울에게 묻자 거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비님도 물론 아름다우시지만 이제는 백설공주가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왕비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사냥꾼 한 명을 불러 명령했어요.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아이의 간과 허파를 내게 가져와야 한다. 사냥꾼은 어린 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죠. 그래, 이런 어여쁜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일 순 없어. 대신 사냥꾼은 근처의 어린 멧돼지를 사냥하여 그 간과 허파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비에게 가져다 바쳤죠. 사악한 왕비는 그것이 백설공주의 것이라 굳게 믿고는 요리사에게 소금에 절여 요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간과 허파를 남김없이 먹어치웠어요. 한편 숲에 홀로 남은 불쌍한 백설공주는 두려움에 떨며 숲속을 헤맸습니다. 주위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기하게도 그 어떤 짐승도 그녀를 해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지칠 대로 지친 공주는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모든 것이 작고 아기자기하며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7개의 작은 접시 위에는 작은 빵이, 7개의 작은 잔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었죠. 벽을 따라서는 7개의 작은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몹시 배가 고팠던 공주는 각 접시의 빵을 조금씩 떼어 먹고 각 잔의 포도주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쉬고 싶었죠. 하지만 어떤 침대는 너무 길고 어떤 침대는 너무 짧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침대가 그녀의 몸에 꼭 맞았고 공주는 그곳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두막의 주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산에서 금을 캐는 7명의 마음씨 좋은 난쟁이들이었죠. 난쟁이들은 7개의 등불을 켜고는 집 안이 어수선하다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첫째가 누가 내 의자에 앉았지? 하고 묻자 둘째가 누가 내 접시를 썼지? 하고 맞장구를 쳤죠. 7 난쟁이 모두가 자신의 물건에 누군가 손댄 흔적을 발견하고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 7번째 난쟁이가 자신의 침대에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하고는 다른 형제들을 불렀어요. 난쟁이들은 등불을 가져와 잠든 공주를 비춰보고는 감탄하며 외쳤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는 처음 봐.
그들은 공주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7번째 난쟁이는 다른 형제들의 침대에서 1시간씩 돌아가며 잠을 잤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자신의 슬픈 얘기를 모두 들려줬어요. 난쟁이들은 공주를 무척 가엾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를 위해 집안을 돌보고 요리와 빨래, 바느질을 해준다면 여기서 함께 살아도 좋아. 백설공주는 기쁘게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난쟁이들은 낮 동안 산에서 금을 캐러 갔고 백설공주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떠나기 전 난쟁이들은 늘 이렇게 경고했죠. 왕비가 곧 네가 있는 곳을 알아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 땐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돼. 한편 왕비는 이제 백설공주를 먹어치웠다고 굳게 믿고 자신이 다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의기양양하게 물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이 궁전에서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 7 난쟁이가 사는 숲속 오두막의 백설공주는 여전히 당신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경악했습니다. 거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냥꾼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질투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늙은 행상인 할머니로 변장하고 산을 넘어 난쟁이들의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죠. 예쁜 물건 사세요. 질 좋은 물건이 왔어요. 백설공주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파시나요? 아주 예쁜 허리끈이란다, 아가씨. 백설공주는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에 문을 열어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왕비는 집 안으로 들어와 말했죠. 아이고, 허리가 너무 헐렁하게 매어 있구나. 이리 온. 내가 이 예쁜 새끈으로 단단히 메어주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백설공주가 할머니 앞에 서자 왕비는 재빨리 끈을 허리에 두르고는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힘껏 졸라맸습니다.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 죽은 듯이 쓰러졌죠. 이제 네 아름다움도 끝이다. 왕비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둘러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슬픔에 잠겼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허리가 너무 꽉 조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끈을 잘라냈죠. 잠시 후 백설공주가 희미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고 이내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난쟁이들은 그 할머니가 바로 사악한 왕비였을 거라며 다음부턴 절대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왕비는 거울에게 달려가 똑같이 물었지만 이전과 똑같은 대답을 듣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독이 묻은 빗을 만들고 다른 모습의 할머니로 변장하여 다시 오두막을 찾아갔어요.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왕비는 빗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구경만 하는 건 괜찮잖니. 정말 예쁜 빗이란다. 너무나 아름다운 빗의 모습에 백설공주는 그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빗을 받아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 독이 온몸에 퍼져 그녀는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운 좋게도 그날따라 난쟁이들이 일찍 돌아왔어요. 그들은 쓰러진 공주의 머리에서 독이 묻은 빗을 발견하고 재빨리 빼냈죠. 곧 정신을 차린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다시 한번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한편 왕비는 궁으로 돌아와 거울에게서 또다시 똑같은 대답을 듣고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반드시 죽어야 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녀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 한쪽 면에만 맹독을 바른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사과는 무척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왕비는 농부의 아내로 변장하고 다시 산을 넘어서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백설공주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아무도 들여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왕비가 다정하게 말했죠. 괜찮다 얘야. 그럼 내가 이 예쁜 사과를 선물로 주마.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독이 들었을까봐 겁나는 게로구나. 그렇다면 공평하게 반씩 나눠 먹자꾸나. 내가 이 하얀 쪽을 먹을 테니 너는 저 예쁜 빨간 쪽을 먹으렴. 왕비가 독이 없는 하얀 부분을 맛있게 베어 먹는 것을 보자 백설공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붉게 익은 사과 반쪽을 받아들었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뒀어요. 왕비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번에는 그 어떤 것도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가 거울에게 묻자 마침내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이제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사악한 마음은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숨을 쉬지 않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녀가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하며 슬피 울었죠. 난쟁이들은 사흘 밤낮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지만 공주의 뺨은 여전히 장미처럼 붉고 생기가 넘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를 차가운 땅속에 묻을 순 없어. 그들은 시신이 썩지 않도록 유리관을 만들어 그녀를 그 안에 눕혔어요. 그리고 관 위에는 황금 글씨로 그녀가 공주였음을 새겼죠. 난쟁이들은 관을 산꼭대기에 두고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하늘의 새들도 날아와 함께 슬퍼해줬어요. 백설공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리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죠. 피부는 여전히 눈처럼 희고 뺨은 피처럼 붉었으며 머리카락은 흑단 나무처럼 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왕자님이 숲속을 지나다 우연히 유리관을 발견했어요. 왕자는 유리관 속 백설공주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왕자는 난쟁이들에게 세상에 어떤 보물이라도 줄 테니 제발 저 관을 양보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난쟁이들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왕자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결국 관을 넘겨줬어요. 왕자의 하인들이 관을 어깨에 메고 궁전으로 옮기던 중이었죠. 그 중에 한 명이 그만 발을 헛디뎌 관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바로 그 순간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독사과 조각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백설공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에 왕자가 기쁨에 차 대답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와 함께 있으니 안전합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디 저와 함께 궁전으로 가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백설공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성대한 결혼식이 준비됐습니다. 그 결혼식에는 백설공주의 오랜 원수였던 사악한 왕비도 초대받았습니다. 왕비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으며 마지막으로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당신도 물론 아름답지만 새로 왕비가 된 분이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비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왕비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 호기심과 질투심을 참을 수 없어 결국 결혼식에 가기로 했죠. 그녀가 식장에 도착하여 그토록 아름다운 신부가 바로 백설공주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왕비는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백설공주와 왕자님은 그 나라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다스렸답니다. 옛날에 어마어마한 부자인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도시와 시골 곳곳에 화려한 저택을 가졌고 그의 창고에는 수많은 금은 식기와 보물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한 가지 불행한 점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수염이 시퍼런 푸른색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묘한 수염 때문에 그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해 보여서 그를 본 여자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의 이웃에는 지체 높은 기부인과 그녀의 아름다운 두 딸이 살고 있었어요. 푸른 수염은 부인에게 딸 중 한 명과 결혼하고 싶다며 청혼하며 누구를 아내로 맞을지는 온전히 부인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딸 모두 질색하며 서로에게 결혼을 떠넘겼어요. 푸른 수염을 가진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를 더욱 꺼림직하게 만든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여러 번 결혼했지만 그 아내들이 모두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푸른 수염은 두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녀들과 어머니 그리고 친한 친구 몇 명을 자신의 시골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일주일 동안 머물게 했죠. 그 일주일은 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사냥과 낚시, 춤과 맛있는 음식이 끊이지 않았고 밤새도록 서로에게 유쾌한 장난을 치며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탓일까요? 어느새 막내딸은 저택주인의 수염이 그리 푸르게 보이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가 아주 위험있고 점잖은 신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두 사람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푸른 수염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 때문에 적어도 6주 동안은 시골에 다녀와야겠다고요. 그는 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친구들을 초대해서 신나게 놀고 어디서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다정하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열쇠꾸러미를 건네며 말했어요. 자, 여기 내가 가장 아끼는 가구들을 넣어둔 벽장 열쇠 2개요. 이것들은 내 금은 식기 열쇠, 이것들은 내 금고 열쇠, 그리고 이것은 보석함 열쇠지. 그리고 이것이 이 저택의 모든 방을 여는 만능 열쇠라오. 하지만 여기 이 작은 열쇠는 1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골방의 열쇠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방은 다 열어봐도 좋소. 하지만 내가 금지하는 저 작은 골방만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돼요. 만약 당신이 그 약속을 어긴다면 내 무서운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푸른 수염은 아내를 한번 꼭 껴안아준 뒤 마차에 올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자마자 이웃과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왔습니다. 푸른 수염이 있을 때는 무서워서 와보지 못했지만 그의 호화로운 저택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을 더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온 지방의 방과 벽장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감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찌나 화려하고 멋진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들은 친구의 엄청난 행운을 부러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택의 주인인 아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온통 남편이 절대로 열지 말라고 했던 1층의 작은 골방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너무나 강렬했던 나머지 그녀는 손님들을 두고 가는 것이 무례하다는 생각도 잊은 채 저택의 작은 뒷계단으로 황급히 내려갔습니다. 어찌나 서둘렀던지 몇 번이나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죠. 골방 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남편의 무서운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고 약속을 어겼을 때 닥쳐올 불행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죠. 하지만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열쇠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창문이 굳게 닫혀 있어 처음에는 방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방바닥은 온통 시뻘겋게 엉겨붙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그 피 위로 벽에 기대어 늘어선 여러 여성들의 시신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푸른 수염과 결혼했다가 사라진 그의 전 아내들이었어요. 그녀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고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고 문을 잠근 뒤 자신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도저히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녀는 골방 열쇠에 핏자국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피를 닦으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피는 전혀 지워지지 않았어요. 물로 씻고 비누로 문질러도 핏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마법에 걸린 열쇠였기 때문이죠. 한쪽 면의 피를 겨우 닦아내면 어느새 반대쪽에서 다시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놀랍게도 푸른 수염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그는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둘러댔죠. 그의 아내는 애써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이 빨리 돌아와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른 수염이 열쇠들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서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건넸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죠. 그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뭐죠? 골방 열쇠가 보이지 않는군. 그건 제가 깜빡하고 위층 탁자 위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지체 말고 당장 가져오시오. 몇 번이나 꾸물거린 끝에 그녀는 결국 피 묻은 열쇠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른 수염은 열쇠를 유심히 살펴본 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열쇠에 피가 묻어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겨우 대답했어요. 모른다고? 나는 아주 잘 아는데. 푸른 수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당신 기어이 그 골방에 들어갔겠다. 안 그런가? 아주 잘했어 부인. 이제 당신도 그 방으로 들어가 거기 있는 여자들 틈에 나란히 눕게 될 테니. 그 말에 그녀는 남편의 발치에 몸을 던져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애처로워 바위라도 녹일 듯 했지만 푸른 수염의 심장은 바위보다 단단했어요. 당신은 죽어야 해 지금 당장. 그녀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제가 꼭 죽어야만 한다면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릴 시간이라도 아주 조금만 주세요. 10분 주지. 하지만 단 1초도 더는 안 돼. 혼자가 된 그녀에게 남은 희망은 단 하나. 오늘 찾아오기로 약속했던 오빠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언니의 방으로 달려가 탑 꼭대기에서 오빠들이 오는지 살펴봐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탑 위를 향한 그녀의 무릎은 절박했지만 돌아오는 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만이 묻어났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쨍한 햇살과 푸른 풀뿐이라는 대답이었죠.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푸른 수염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직접 올라가겠다는 어른장 같은 위협이었어요. 그녀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언니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탑 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서 먼지 구름이 보인다는 것이었죠. 혹시 오빠들일까?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양떼가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힘없는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푸른 수염의 고함 소리는 이제 온 집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모든 절망을 담아 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번에야말로 진짜였습니다. 2명의 기수가 먼지를 일으키며 성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언니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푸른 수염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비탄에 잠긴 채 계단을 내려와 그의 발치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른 수염이 말했어요. 이제 와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너는 죽어야 해. 그는 한 손으로 아내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다른 손으로는 번쩍이는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는 눈으로 그를 보며 마지막 숨을 고를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달라고 간청했지만 푸른 수염은 칼을 내려치려 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마지막 기도는 저 세상 가서 하도록 해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문에서 어찌나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던지 푸른 수염이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그때 문이 부서져 열리고 2명의 기사가 칼을 뽑아든 채 푸른 수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내의 오빠들이었습니다. 푸른 수염은 즉시 달아나려고 했지만 두 형제는 맹렬히 그를 추격하여 그가 현관 계단에 이르기도 전에 칼로 몸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불쌍한 아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오빠들을 맞이할 기운조차 없었답니다. 푸른 수염에게는 상속인이 없었으므로 그의 모든 재산은 아내의 차지가 되었어요. 그녀는 재산의 일부를 오랫동안 자신을 사랑해온 젊은 신사와 언니를 결혼시키는 데 썼고 또 다른 일부는 두 오빠가 군대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훗날 자신과 결혼하여 푸른 수염과 함께한 끔찍한 기억을 모두 잊게 해준 한 다정한 남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한 임금님과 왕비님이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세상에 영험하다는 물은 모두 찾아 마시고 온갖 간절한 서원과 순례를 다녀보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왕비님이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졌고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예쁜 공주님을 낳았습니다. 공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주 성대한 세례식이 열렸어요. 임금님은 왕국에 있는 모든 요정들을 찾아내어 공주님의 대모로 삼기로 했습니다. 모두 7명의 요정을 찾아냈는데 이는 그 시절 요정들의 관습에 따라 각자 아이에게 선물을 줘서 공주님이 세상의 모든 완벽함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죠. 세례식이 끝나자 모든 하객들은 왕궁으로 돌아와 요정들을 위해 준비된 성대한 연회를 즐겼습니다. 요정들 각자의 자리 앞에는 화려한 식기 세트와 함께 묵직한 황금 상자 하나씩 놓여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박힌 순금수저와 나이프, 포크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두가 막 식탁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아주 늙은 요정 한 명이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50년 넘게 탑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거나 혹은 마법에 걸렸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니 누가 감히 그녀를 초대할 생각을 했겠어요. 임금님은 급히 그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고 명했지만 황금 상자는 7 요정들을 위해 딱 7개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요정들과 똑같이 대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늙은 요정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며 이를 갈고는 위협적인 말을 중얼거렸어요. 마침 그녀 옆에 앉아있던 젊은 요정 중 하나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늙은 요정이 아기 공주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릴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젊은 요정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몰래 휘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 모를 불행한 저주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가장 마지막에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한편 요정들은 차례대로 공주님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린 요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다음 요정은 천사와 같은 지혜를 선물했죠. 세 번째 요정은 하는 모든 일에 우아함이 깃들기를, 네 번째 요정은 세상 누구보다 춤을 완벽하게 추는 능력을, 다섯 번째 요정은 나이팅게일처럼 노래하는 목소리를, 그리고 여섯 번째 요정은 모든 악기를 완벽하게 다루는 재능을 선물했습니다. 드디어 늙은 요정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아기에 가득 차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공주는 물레가락에 손을 찔려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끔찍한 저주에 모든 하객들은 공포에 떨었고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휘장 뒤에 숨어있던 젊은 요정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죠. 안심하십시오, 임금님, 왕비님. 공주님은 죽지 않을 겁니다.
제 힘으로 저주를 완전히 되돌릴 순 없지만 이걸 바꿀 순 있어요. 공주님은 분명 물레가락에 손을 찔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죽는 대신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져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어느 용감한 왕자님이 찾아와 공주님을 깨울 겁니다. 임금님은 끔찍한 예언을 피하기 위해 즉시 온 나라에 선포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물레로 실을 잡는 것을 금하며 집에 물레가락을 두기만 해도 사형에 처한다는 무서운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과 왕비님이 별궁으로 휴가를 떠났을 때였어요. 호기심 많은 공주님은 혼자 궁전 이곳저곳을 신나게 뛰어다녔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공주님은 낡은 탑 꼭대기에 있는 작은 다락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홀로 물레로 실을 잡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임금님의 무서운 선포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죠. 할머니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공주가 물었습니다. 실을 잡고 있단다, 예쁜 아가씨. 공주를 알아보지 못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래요. 공주가 물레가락을 손에 쥐는 순간 너무 서둘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솜씨가 서툴렀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은 요정의 저주대로 정해져 있던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날카로운 가락이 공주의 손을 찔렀고 그녀는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할머니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공주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옷을 느슨하게 해줬지만 공주는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임금님은 요정들의 예언을 떠올렸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임금님은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운명이었음을 받아들이고 공주를 궁전에서 가장 화려한 방으로 옮겨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침대에 눕히라고 명했습니다. 잠이 든 공주는 너무나 아름다워 마치 천사처럼 보였어요. 뺨은 장미처럼 붉었고 입술은 산호보석처럼 선명했죠. 눈은 감겨 있었지만 새근새근 부드럽게 숨쉬는 소리가 들려 주변 사람들은 공주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임금님은 누구도 공주를 방해하지 말고 깨어날 시간이 될 때까지 조용히 잠들게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공주를 구해준 착한 요정은 이 소식을 12,000리그나 떨어진 먼 곳에서 전해 들었어요. 요정은 바로 용들이 끄는 불의 전차를 타고 1시간 만에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나와 요정을 맞이했고 요정은 임금님의 모든 조치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앞날을 내다보는 요정은 한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100년 뒤 공주님이 깨어났을 때 이 낡은 궁전에서 홀로 깨어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요정은 마법 지팡이로 궁전의 모든 것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을 제외하고요. 가정교사, 시녀, 신사, 요리사, 근위병, 하인들까지 모두 마국간의 모든 말과 마부, 뜰의 큰 개들, 그리고 공주의 침대 곁에 누워있던 작은 강아지 몹시까지도 말이죠. 그녀가 건드리자마자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00년 뒤 공주님이 깨어날 때 함께 깨어나 바로 시중을 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심지어 불 위에서 구워지던 고기들과 타오르던 불꽃마저도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요정에게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요. 이제 임금님과 왕비님은 잠든 딸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궁전을 나섰고 누구도 감히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선포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죠. 15분도 채 되지 않아 성 주위로 온갖 나무와 덤불, 날카로운 가시나무들이 서로 뒤엉켜 자라나 사람도 짐승도 지나갈 수 없는 거대한 숲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이는 것이라고는 궁전의 높은 탑 꼭대기뿐이었어요. 이 또한 공주님이 잠든 동안 안전할 수 있도록 요정이 마법을 부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아들,
즉 잠자는 공주와는 다른 가문의 왕자님이 그 근처로 사냥을 나섰다가 빽빽한 숲 너머로 보이는 탑들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물음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대답을 내놨어요. 어떤 이는 그곳이 유령이 나오는 폐허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마녀들의 소굴이라고 수군거렸죠. 가장 흔한 소문은 오거라는 식인 거인이 그곳에 살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님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아주 나이 많은 시골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왕자님,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성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님이 잠들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100년 동안 잠을 자야 하며 오직 정해진 운명의 왕자만이 그분을 깨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젊은 왕자님의 가슴은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그는 이 신비로운 모험을 끝낼 운명의 왕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사랑과 명예에 이끌린 그는 그 즉시 성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숲을 향해 발을 내딛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대한 나무와 빽빽한 가시덤불이 마치 그를 위해 길을 내어주듯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었죠. 왕자는 길고 넓은 길 끝에 보이는 성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지나가자마자 나무들이 다시 굳게 닫히는 것을 봤을 때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젊고 사랑에 빠진 왕자는 언제나 용감한 법이니까요. 그는 넓은 바깥들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가장 용감한 사람조차 공포로 얼어붙게 할 만했습니다. 사방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과 동물의 시신뿐이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곧 알아차렸습니다. 근위병들의 붉은 얼굴과 여드름난 코를 보니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이었죠. 그들의 술잔에 아직 와인이 몇 방울 남아있는 것을 보니 한창 술을 마시다 잠들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대리석이 깔린 뜰을 지나 계단을 올라 근위대실로 들어갔어요. 총을 어깨에 맨 근위병들은 줄지어 선 채로 있는 힘껏 골을 골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앉거나 서서 잠이 든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온통 금으로 도금된 방에 이르렀고 커튼이 활짝 열린 침대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마주하게 됐어요. 15살쯤으로 보이는 공주님이었는데 그 눈부신 아름다움에는 성스러운 기품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떨리는 감탄 속에 다가가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법이 풀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주님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왕자를 너무나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왕자님이시군요. 오래 기다렸답니다. 공주의 그 한마디, 그리고 그 다정한 말투에 왕자는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벅찬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는 자신보다 공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왕자의 말은 조금 서툴렀지만 오히려 그래서 공주님을 더 기쁘게 했습니다. 적은 말솜씨에 더 많은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사실 공주님보다 왕자가 더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럴만도 했습니다. 공주님은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자님을 만나는 꿈을 꾸며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왔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4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고 싶었던 말의 절반도 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공주님이 깨어나자 궁전의 모든 것이 함께 깨어났습니다. 모두가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었기에 그들은 100년 동안 굶은 배를 채우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죠. 신여장은 참다 못해 공주님에게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왕자님은 공주님 일어서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무척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왕자님은 차마 그 옷이 자신의 중조할머니 시대에나 유행했을 법한 스타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님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거울의 방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했고 공주의 시종들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악단은 100년도 더 된 옛 노래들을 연주했지만 그 선율은 매우 훌륭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자 두 사람은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궁중 사제가 성의 예배당에서 그들의 결혼을 서둘러 축복해 주었죠. 다음 날 아침 왕자님은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염려하여 아쉬운 발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냥 중에 길을 잃어 숫쟁이 오두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고 둘러댔어요. 마음씨 좋은 임금님은 아들의 말을 믿었지만 어머니인 왕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거의 매일같이 사냥을 핑계로 밖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지자 왕비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확신하게 됐죠. 사실 왕자는 2년 넘게 공주와 함께 살며 두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첫째인 딸의 이름은 오로라, 새벽이라는 뜻이었고 둘째인 아들은 데이, 낮이라는 뜻이었는데 누나보다도 더 아름다웠어요. 왕비는 아들에게 젊을 때는 즐길 수도 있는 법이지 라며 넌지시 떠봤지만 왕자는 감히 어머니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오거의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도 오직 그녀의 막대한 재산 때문에 결혼했을 정도였죠. 궁중에서는 왕비가 어린아이만 보면 잡아먹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는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2년쯤 뒤 임금님이 돌아가시자 왕자는 마침내 자신의 결혼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성대한 의식을 치르며 잠자는 숲속의 성에서 아내와 두 아이를 수도로 데려왔어요. 얼마 후 왕은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왕국의 통치를 어머니인 왕대비에게 맡기며 아내와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전쟁은 길어질 것 같았고 왕이 떠나자마자 왕대비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며느리와 아이들을 숲속의 외딴 별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식욕을 마음껏 채우기 위해서였죠. 며칠 뒤 그녀는 직접 그곳으로 가서 주방장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으로 어린 오로라를 요리해 오너라. 주방장은 경악했습니다. 내 뜻이다. 소스는 로베르 소스로 하도록. 불쌍한 주방장은 오거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손에 큰 칼을 쥔 채 어린 오로라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겨우 4살이었던 오로라는 그에게 달려와 목을 껴안으며 사탕을 달라고 해맑게 졸랐어요. 그 모습에 주방장은 그만 눈물을 터뜨렸고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뒷마당으로 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맛있는 소스로 요리했고 왕대비는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최고라며 만족해했죠. 그 사이 주방장은 어린 오로라를 자신의 아내에게 데려가 안뜰 구석의 방에 숨겼습니다. 약 8일 뒤 사악한 왕대비가 다시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어린 데이를 먹어야겠다. 주방장은 이번에도 그녀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데이를 찾아 나섰고 아이는 원숭이와 칼싸움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겨우 3살밖에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아 누이가 있는 방에 함께 숨기고는 대신 아주 부드러운 새끼 염소를 요리해 바쳤습니다. 왕대비는 이번에도 아주 맛있게 먹어치웠죠.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이 사악한 왕대비가 주방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왕비를 먹어야겠다. 아이들과 똑같은 소스로 준비해라. 이제 주방장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왕비는 20살이 넘었고 그녀만큼 질긴 피부를 가진 동물은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는 왕비의 목을 베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분노에 찬 척하며 단검을 손에 들고 젊은 왕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왕대비의 명령을 정중하게 전했습니다. 어서 명을 받들어요. 그녀가 조용히 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나는 내 아이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불쌍한 아이들을 보러 갈 수 있겠지요. 그녀는 아이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마. 죽으셔선 안 됩니다. 주방장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숨겨뒀어요. 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왕비님 대신 어린 암사슴을 바쳐 왕대비를 한 번 더 속여보겠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왕비가 아이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는 암사슴을 요리했고 왕대비는 마치 진짜 며느리를 먹는 것처럼 개걸스럽게 그것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잔인함에 만족하며 왕이 돌아오면 굶주린 늑대들이 모두를 잡아먹었다고 둘러댈 계획을 세웠죠. 어느 날 저녁 왕대비가 습관처럼 신선한 고기 냄새라도 맡을 수 있을까 하여 궁전뜰을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래층 방에서 어린 데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어린 오로라가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오건은 즉시 왕비와 아이들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미쳐 날뛰며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큰 통을 대궐 한가운데로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그 통을 온갖 독사와 뱀, 끔찍한 파충류들로 가득 채우게 하고는 왕비와 아이들, 주방장과 그의 아내까지 모두 그 안에 던져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손을 뒤로 묶은 채 끌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들이 끌려 나와 사형 집행인들이 막 그들을 통에 던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던 왕이 말을 타고 뜰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극도의 경악 속에서 이 끔찍한 광경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들통나자 격분한 오건은 스스로 머리부터 통 속으로 몸을 던졌고 그 즉시 자신이 풀어놓은 끔찍한 생물들에게 흔적도 없이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였기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슬픔은 곧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되찾은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아마 우리가 어릴 적 그림책으로 만났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서늘하고 강렬한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동화의 원작들은 사실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어른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의 공포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담아낸 경고에 가까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싶은 동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